와우. 달순의 라이브. K리그 3라운드 이번 네. 주말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부터 출발할 텐데 이번에 프라이데이 나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6경기죠? K리그 1. 예. 6경기인데 요거를 짤락 경기별로 관전 포인트가 뭔지 주요하게 짚어봐야 할 선수 누군지 그리고 곧장 승무패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경기가 있는데 5월 21일 2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과 서울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 관전 포인트 포인트 과연 그 입영 열차를 웃으면서 탈 수 있을 것인가? 포항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죠. 특히 양쪽 풀백들. 네. 심상민, 김용환이 한 번에 들어가고 최영준은 저 공격에 약간 백업 라인인데 허용준. 그 서울에 상한벌 미친 게 이제 박동진 선수도 이제 자기 표현에 따르면 이제 군견을 하러 들어간다고. 군견이면은 제가 알기로 계급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아직 군대를 잘 모르나 봐요. 박동진 선수. 사실 박동진 선수는 표변해가지고 성공한. 저거는 최용수 감독의 대단한 업적 중 하나죠. 그래, 다들 안 그래도 다 군견에 꼽혀가지고 지금 딴 거 안 들어. 셰퍼든가? 네. 그렇죠. 그 지난 주말에 광주랑 경기를 했거든요. 박동진 선수가 2018년에 광주에 서울로 이적하기 전까지 이제 광주 몸담았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 유명한 등을 맞았는데 핸들링이라고 선언해서 페널티킥 줘서 K리그의 VAR 도입을 굉장히 빠르게 앞당겼던 그 사건의 주인공도 박동진 선수였었고 근데 저 선수가 되게 파이팅 넘치는 풀백이 이미지가 많았다가 서울 와서 최용수 감독이 동계훈련 때 보니까 얘는 직선 파마슛을 잘할 것 같아. 그 항상 윤일록 보고 가마 차지 말고 직선으로 때리라고. 감차 누르지 마, 감차. 그 얘기를 했는데 윤일록 선수가 그게 결국 안 됐는데 최용수 감독이 찾아낸 보석이 저 박동진 선수죠. 그래서 보면은 올 시즌 첫 골도 그랬고 작년에도 골도 그랬는데 강원전에서의 골이 박동진이었죠. 정말 저기서 왜 저런 슛을 날리지 하는 생각되는 슛을 날려서 골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어찌 보면 서울에 약간 없는 스타일의 공격의 형태를 가져가 주는 거니까. 서진준이 뭐요? 홍철 선수한테 세게 안 잡혀서 군대 가는구나.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약간 분위기 그런 말 할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대가 예정돼 있는 선수들의 사실상 거의 마지막 경기 정도. 그런 진짜 마지막이죠. 저거 하고 사흘 뒤에 이제 입대하니까. 그러면 이제 요런 선수들이 있는데 요거 말고는 지금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는 1승 1무, 서울은 1승 1패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떤 전력적인 의미에서 짧게 하나씩만 탁탁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좋다 나쁘다. 포항은 굉장히 조화가 잘 돼 있고, 그 김기동 감독이 요구하는 굉장히 컴팩트한 축구가 지금 리그에서 굉장히 가장 잘 구현되는. 최전방에 일류첸코도 좋고, 그 팔로세비치 좋고. 포지션마다 선수들의 어떤 역량이나 그 특징도 굉장히 잘 살아 있고 이 포지션에 이걸 잘해야 돼. 하는 선수들이 다 있고 팔로세비치, 최영준 같은 경우도 중앙 미드필더 너무 잘해요. 물론 이제 최영준과의 조합이 첫 경기 때 이승모였다가 두 번째 경기 때는 이제 브랜든 오닐로 바뀌었는데 브랜든 오닐 쪽이 조금 더 낫긴 했던 것 같아요. 오닐도 그냥 볼 심플하게 잘 차는 것 같은데요. 복잡하게 안 차고. 그리고 우리의 광석, 김광석. 하창래와 함께. 저랑 나이 같은데 저는 김광석 선수 얘기하면 항상 광석이 형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게. 또 설마? 또 이거 하지 마요. 서울은 어때요? 서울은 이제 첫 경기 때 조금 최용수 감독이 심리적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 강원에게 이제 역전패나 그때 이제 서울 골 취소됐던 장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를 차지하고서라도 그 후반에 선수들의 어떤 기동력 문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최용수 감독이 판단을 했고 그 광주전을 이제 사흘 앞두고 가졌던 미디어데이에서 최용수 감독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미디어데이 때 설정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선포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약간 자기 판으로 끌고 가는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프로 레슬링 이런 걸 갖다 기믹을 잘 만다고 해야 되나? 판을 잘 깔아놔요. 그때 이제 한 얘기가 나는 포기도 빠른 사람이지만 변화도 빠른 사람이다.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 줄 거다라고 했을 때 누가 과연 이런 표현 좀 그죠. 숙청의 대상일까? 최용수 감독에게 있어서 숙청의 대상일까라고 누가 피 묻힐까?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뚜껑을 열었더니 일단 알리바이프 명단 제외.
페시치 명단 제외 주세종 대기 명단 내려가 있고 고강민 대기 명단 내려가 있고 이게 진짜 좀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럼요. 그 자리에 이제 한찬희, 한승규 넣고 김한길 넣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또 만들어냈죠. 빠르게 그렇죠. 뒤집었어요. 한차례가 고르면서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드리는 최용수 감독의 유능함, 분위기 잡고 뛰게 만들고 싸우게 막 이게 부딪히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경합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서의 역량이 또 광주전에서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서울은 다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 광주전이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됐다. 네, 저희가 프리뷰 때도 얘기드렸지만 이 팀은 중앙 미드필더가 굉장히 뎁스가 두껍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한승규, 오스마르, 한찬희. 알리바이프와 주세종 한 번에 뺐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신 들어간 한찬희, 한승규가 잘했고 결국 두 선수가 결승골 합작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아까 포항에 그럼 양쪽 풀백 저렇게 심상민하고 김용환 빠지면 누가 들어올 것 같냐고. 근데 포항이 보강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미. 앓는 소리를 하는데 김기동 감독이 앓는 소리를 하는데 구단 프런트는 빠르게 이미 움직여서 겨울에 이제 이 선수들 입대에 대해서 준비했고 지난 시즌 안양에서 그 굉장히 좋은 모습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였던 김상원 선수 있고 어시스트 능력 진짜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가 저기랑 또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요. 팔라시오스랑. 두 선수가 반대발 윙어처럼 반대쪽으로 들어와서 김상원 선수 침투해서 팔라시오스의 어시스트를 살리는 능력 굉장히 좋고 권한규 선수가 제대해 있고 8월 말에 강상우 선수가 또 제대를 해요. 아 그러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조금 분명히 심상민, 김용환 선수 잘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은 있겠지만은 한 6월, 7월 정도만 잘 버티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우리 저 기동이 형님이 너무 앓는 소리 안 하셔도 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대 팀들 좀 긴장 놓으라고 하는 작전 같아요. 그분은 그 작전인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많은 걸 좀 공개해 버리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대방도 알고 있겠죠. 포항에는 팔로세비치, 서울에는 한찬희를 주목할 선수로 꼽은 이유가 있어요? 두 선수가 이제 일단 포지션적으로 가장 비교가 직접적으로 될 거고요. 팔로세비치 선수가 지난 여름에 와서 아무래도 주목은 일류첸코 선수가 더 많이 가져갔지만은 이번 겨울을 통해 가지고 김기동 감독의 축구를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더라. 일단 굉장히 지능적이고 볼을 돌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침투해서 원터치 혹은 투터치 안에 해결해내는 그런 능력도 좋고 지난 대구전 골 득점은 물론 송민규 선수 패스도 굉장히 탁월했어요. 근데 팔로세비치 마무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니 동유럽 선수들이 보면 기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볼을 터치해놓고 터치한 볼을 마무리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 선수도 좋은 클럽에서 경력을 쌓았던 선수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 능력에 대해서는 잘 돼 있는 선수고 한찬희 선수는 이제 지난 경기 변화의 어떤 중심이었는데 그걸 자신의 데뷔골을 결승골로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도움을 했죠. 그런 게 어떤 탄력을 좀 받아서 갈 것이다. 그래서 두 선수의 또 그 중원에서 서로 또 아마 좀 압박하거나 맨마킹하는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아마 경기력 전체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두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아주 짧게 두 팀의 약간 위크 포인트. 포인트요. 포항은 일단 일류첸코가 너무 결정적인데 지난 경기에는 완전히 그 뚝배기가 막혔거든요. 정태욱 선수한테. 그러니까 서울도 분명히 데뷔를 하고 나올 건데 그러니까 서울이 지난 광주전 때는 황현수, 김주성을 예전처럼 역시나 많이 올려서 좀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일류첸코가 있다고 하면은 김남춘 혼자에게 맡기긴 좀 버겁지 않을까. 그게 서로에게 약점이 될 것 같아요. 서로에게. 포항은 지난 경기 맡겼던 일류첸코 살려야 되고 서울은 일류첸코를 막아야 되니까. 거기가 포인트가 될 거다. 그 포인트가 될 것. 좋습니다. 그러면 승무패 갑시다. 포항과 서울의 승무패인데 좀 생각하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얘기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저 항상 틀려가지고 이게. 자,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항승! 무승부. 포항승. 저는 무승부 뽑았습니다. 자, 포항승 무승부 좋습니다. 토요일 경기입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원과 성남 경기인데 이 경기도 뭐 진짜 감독들의 어떤 지략 대결 정말 불꽃 튈 것 같은데 일단은 관전 포인트로 저렇게 뽑았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밀집 수비에서 병수볼은 살아날 것인가인데 저희가 1라운드 때 너무 좀
강원의 축구에 흥분을 많이 했던 건지 강원도 이제 그런 거에 좀 동화가 돼가지고 방심을 했던 건지. 상주 상무에. 근데 상주가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나왔어요. 네, 저는 약점들 계속 치더라고. 김태환 감독이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보이면서 왜 나를 지난 시즌 감독상 후보에 안 올린 거야라고 이렇게 한 소리 했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보여준 거다. 네, 상주가 굉장히 수비 라인을 하프 라인 아래에 배치해 놓고 잡고 있으면서 역습 카운터를 측면에서 이제 강상우, 송승민 두 선수 기동력이 엄청나거든요. 맞아. 이 선수를 하는 계속 괴롭힌 끝에 페널티킥 얻고 후반에는 딱 기다렸던 듯이 문선민 투입해가지고 쓸어버렸잖아요. 마지막에 50m를. 그러니까 강원이 이쪽 양쪽 풀백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신강원 좁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 상주 상무가 측면에 오버랩을 계속 치니까 네. 이게 강원이 이렇게 좁혀야 되는데 이렇게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축구를 못 하게 되더라고. 네. 와 준비 많이 하셨다. 신강우는 거의 뭐 그 경기에 잡혔고. 맞아요. 네, 왜냐면 앞에 맞아요. 포인트, 강상우 포인트. 선수를 전진 배치 시켰거든요. 그게 굉장히 힙 포인트였고 뒤에 있는 풀백들도 굉장히 그날 잘했어요. 사실은 이제 병수볼이 서울전 때도 전반에는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풀리다가 이제 서울이 라인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기들 파티였거든요. 그렇다면 상대 팀들이 과연 강원에게 90분 동안 이제 공간을 주려고 할 것인가? 물론 전북이나 울산이나 이런 팀들은 서로 이제 열고 이제 그쵸. 인파이트를 치겠지만은 성남 같은 팀은 절대 쉽게 공간 안 내주려고 할 거거든요. 거기 감독과 코치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김남일 감독과 정경호 코치는 코치가 엄청난 전략가들이기 때문에 네, 컨셉을 아마 잡아놨을 거예요. 지금 이미 잡아놨을 건데 거기서 이제 병수볼이 보여줘야 진짜 이제 병수볼이 강하구나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을 거고 강원 성남의 또 다른 포인트는 외국인 선수 영향력이 제일 낮은 지금 K리그 팀들이에요. 사실상 강원은 뭐 그 일본 선수가 있지만 네. 뭐 지금 두 경기 다 명단에도 못 들어왔어요. 거의 그냥 뭐 성남도 선수 팀이니까. 성남은 이제 3명의 외국인 있죠? 선수가 있는데 이스칸데로프도 있고. 이스칸데로프만 지금 썼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주를 제외하면 외국인 선수의 영향력이 적은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격 같은 경우에는 K리그 팀들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에게 많이 해결을 기인을 하는데 이 팀들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지금 결국은 김승대, 양동현, 강원 같은 고무열까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의 병수볼 얘기는 워낙 많이 해서 다른 데서도 성남은 지금 1승 1무예요. 패배가 없어요. 성남의 축구는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성남의 축구요? 초반에 나온 걸 봐서. 저는 그 지난 시즌 상주가 잘했던 축구를 성남이 상당 부분 이식한 게 보이더라고요. 정경호 코치 때문에 그런가요? 정경호 코치의 영향이 역시 많은 것 같아요. 3자 플레이가 굉장히 유기적이고요. 그 3자 플레이 때 공간을 파고드는 그 움직임이 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게 작년에 상주가 엄청나게 잘했던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뭐 이렇게 공격 수비 숫자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거의 상주를 어떻게 상대 수비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3자 연결을 한다는 게 그런 거니까. 너무 빨리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좋으니까 그게 다양한 패턴 플레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을 3명이서 이 틀 안에서 트라이앵글로 잡았을 때 어떻게 주고 하면서 수비를 탈압박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3자 연결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대1을 서로 치고 이게 가는 거는 그래도 어떻게 보이는데 3자 연결은 보면서도 당하는 게 3자 연결이에요. 이 마이크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또 선수라고 한다면 날 주고 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줘요. 여기서 리턴을 바로 주는 겁니다. 이러면 보면서도 이렇게 하다가 넘기는 게 3자 연결인데 그거를 뭐 계속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니까. 뭐 물론 헤르메스님이 이제 양동현 빼면 답답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동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양동현 선수가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의 그 상대의 리듬을 뺏어버리는 그 한순간의 움직임 하나로 이제 그 3자 플레이가 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제가 봐도 그리고 약간 지루하다는 얘기는 저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인천전을 봐서 그럴 거예요. 인천의 올 시즌 초반 두 경기는 그렇죠. 인천전에서 성남이 유효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독해요 진짜. 인천을 누가 뚫어낼지도 지금 K리그 초반에 굉장한 진짜 독해요. 인천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거는 인천으로 봐야 돼요. 인천으로. 자 그러면 강원과 성남의 어떤 특징들을 좀 짚어봤고 혹시 약점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약점요. 좀 고민. 뭐 약점 고민. 두 팀 다 지금 그 전방에서의 고립 문제. 상대 팀들이 첫 경기를 통해서 이 팀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해체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이제 공격 옵션들의 역할. 강원 같은 경우 지난 경기에 이제 고무열 선수를 후반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와서 투입을 하면서 변화를 줬는데 뭐 크게 나오지 않았고 성남도 양동현 선수에 대한 인천의 어떤 집중 봉쇄 작전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서 뭐 임선영 선수나 이스칸데로프나 혹은 토미를 저는 그래서 한번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나연 감독이 끝까지 토미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긴 성남이나 강원이 팀의 조직력과 전술이 좋은 거지 개인의 힘으로 안 풀릴 때 뚫어낼 수 있는 크랙 스타일이 있는 건 아니네. 그렇죠. 뭐 강원은 그나마 이제 조재환이라고 하는 이제 선수가 있고, 근데 강원도 상주전에 골대 여러 번 맞췄어요. 예, 못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탈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강원의 약간의 지금 고민 중에 하나는 22세 이하 롤에 서민우 선수가 들어가는데 그 약간 이선 쪽에 있는 친구. 이 선수가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1라운드, 2라운드를 봤을 때 아직 긴장감이 있는지 제대로 못 보여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팀 밸런스를 약간 내리게 만드는 역할을 결국 하고 말았거든요. 서민우가 저기 감독님 영남대 나왔어요. 김쌤의 저거죠? 김현준 코치 감독일 때 했고 뽑은 건 이제 김병수 감독이었었고. 그러니까 김쌤의 김병수 감독. 두 명을 저기 주목할 선수로 뽑은 건 뭡니까? 이건 아마 좀 성남 팬들 입장에서의 전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채민 선수가 뛰다 갔으니까 성남에서 강원으로 갔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성남 팬들이 보기엔 매끄럽지가 않았잖아요. 성남에서 재계약 제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는데 임채민 선수는 일찌감치에 저는 강원 갈래요 라는 뉘앙스를 보였고, 이 두 선수가 부주장이었어요 작년에. 연재현 선수 올해도 성남 부주장이고, 그러니까는 성남 팬들 입장에서 보면 임채민 선수한테 좀 많이 섭섭하죠. 부주장이었고 팀의 중심이었고 고액 연봉자였는데 이렇게 좀 우리를 매몰차게 버리고 갈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 또 재훈이는 성남의 우리 진골 재훈이는 남아서 재계약도 하고 부주장도 하고 그러면서 연재훈 선수가 이제 3백의 중심에 있거든요. 임채민 선수 자리에. 저는 그 묘한 상황이 오늘 이날 경기에 좀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두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많이 좀 붙을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경기력이나 전술 의미보다는 약간 스토리텔링. 네네. 아니 뭐 전술적으로도 중요하죠. 결국은 임채민 선수가 그런 어떤 카운터들에 대한 것들을 김호규 선수와 같이 잘 막아내야 병수보는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주전 문선민 선수 득점처럼 그렇게 당해버리면은 안 되고. 성남도 지금 3백이 굉장히 잘 일단 표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연재원 선수가 굉장히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빨리 성장하고 있는 젊은 수비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 선수를 좋게 보는데 저 선수가 과연 임채민 선수의 자리에서 임채민과 붙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것도 전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성남의 승부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강원승. 요거 같았습니다. 하나는 묻어가야지 내가. 요건 강원승. 둘이 똑같이 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죠. 세 번째는 수원과 인천. 토요일 16시 30분에 합니다. 이 경기는 정말 서로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느낌인데 어떨까요? 수원이 스타트가 작년에서 또 안 좋아요. 작년에도 리그 이제 3연패 하고 했었는데 하고 시작했죠, 이렇게. 지금은 이제 ACL 포함해서 4연패고. 그래서 4연패를 썼구나. 네. 특히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잡을 수 있는 여건 상황 누구보다 해설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뒤집히기 쉽지 않은 경기인데 또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테고 이임생 감독 본인도 굉장히 힘들 테고, 그런데 인천도 생각보다 지금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지금 상대팀들 계속 괴롭히고 있고. 그러니까요. 두 경기 대구 성남 경기 다 무실점 0대0 무승부. 근데 이제 수원이 홈에서 인천한테 엄청 강해요. 엄청 강했는데 하필 작년에 깨졌어요. 그렇게 했던 게 우리 김호남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과감하게 때려가지고 넣은 그 골로 인천이 좀 몇 년 만이었더라? 굉장히 오랜만에 빅보드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잔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수원이 다시 한번 빅보드에서 좀 인천은 우리의,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밥이다라는 걸 좀 증명하지 않으면은 뭐 이 다음에 순수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거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경기를 현장 가서 중계합니다. 수원과 인천 경기를 중계를 하는데 골이 좀 많이 터지는 경기가 사실 저희도 중계할 때 신나잖아요. 양상 자체는 좀 수원이 밀어붙이는 양상이 될 것 같죠.
수원이 좀 인천 좀 지키다가 원정이기도 하고. 근데 인천도 이제 지난 경기를 보니까 준비는 했더라고요. 이제 무고사 선수가 사실은 자가격리에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개막전 때는 기여한 경기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은 몸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점점 시간을 늘리고 있고 이날 경기는 거의 풀타임에 가깝게 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사를 향한 이제 연결들 지난 경기 때 보면은 김준범 선수가 되게 볼을 잘 운반하면서 무고사와 같이 역습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몇 차례 보여줬거든요. 네. 거기에 좀 다른 하나 옵션 정도를 더 추가하면은 인천도 또 한 방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인천이 지금 득점도 0이고 실점도 0인 이 상황을 어쨌든 인천도 좀 타개해야죠. 그렇죠. 비겨서만 27무를 해서는 잔류를 안심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27무? 아니 지금 기세 보면은 진짜 아무래도 27무는 좀 그렇잖아요. 27무 하면은 승점이 어떻게 되고 계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7무 하면 승점 27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살아남은 승점인지 아닐지 요거는 내가 계산 안 해봤. 살아남을 수 있을까? 27무는 정말. 예전에 저희가 그런 농담들을 했잖아요. 허정무 감독이 그러니까 2010년 월드컵 나가기 전에 하면 허정무 감독이라면 조별리그를 3무로 통과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자들 사이에서 좀 했었는데. 근데 인천도 분명히 해야 될 거고. 일단 이만성 감독님이 그렇게 수비적일 줄 몰랐다고 하는데 지난 시즌 이만성 감독님의 K리그 2에서의 활약을 봤으면 지독하게 수비시. 뭐 저희는 지난 중계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스타일이 비슷해요. 작년에 안산도 공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저기 빈치싱코가 공을 잡아가지고 이제 장혁진이나 마사랑 이제 세컨드 볼 이쪽을 노리는 전략. 장혁진은 엄청나게 어시스트 잘하고. 이 장혁진 선수 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사가 긴 운반 거리를 공을 달려가지고 만드는 역습. 요 사실은 공격은 두 가지 패턴이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강력한 수비 해가지고 작년에 돌풍이 일으켰던 건데 일단 인천에서도 강력한 수비는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앞에 두 개를 이제 인천에서도 보여줘야죠. 제가 그 하나 기억나네요. 지난해 중계하다가 안산 경기 중계하러 갔는데 이만성 감독님이 인터뷰를 경기 전에 하는데 오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냐 했더니 오늘 경기가 좀 죄송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경기 딱 시작했는데 90분 내내 수비를 하시더라고요. 경기가. 이래서 죄송하다 그러셨구나.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주목할 선수를 2명을 꼽았다는 얘기는 서로가 어쨌든 골이 필요하다는 느낌인 건가요? 네. 크리피치도 지난 이제 울산전 때 한 건 했고 후반 들어가서 무고사도 어쨌든 이제 이 선수도 득점 감각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 또 안 되면 이 선수는 개인 전술로도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좋은 선수고. 저 무고사 참 좋은 스트라이커 같아. 저는 위아래 다 되고. 또 이도 선수를 뽑았는데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헨리와 케인대의 파워 대결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재밌겠다. 둘이 붙으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팍 하고 부딪히면은.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약간 주목은 하고 있는데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죠. 두 감독 다 뻔한 상수 말고. 이거 어떨까? 내가 감독이라면 어떨까 이거 진짜. 이인생 감독. 또 지금 무조건 이기려고 좋은 하겠죠, 상황은 이거는? 아니고 승부수를 던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마 왜냐하면 지난 경기가 너무 좀 이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놓친 경기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 경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질문하고 승부패 가겠습니다. 무고사 K인데 투톱은 힘들까요? 잘 안 쓰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쓰면 밸런스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케인디 선수가 좀 리턴을 잘 줘야 되는데 무고사 선수 좀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만섭 감독도 저 조합은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뭐 마지막에 뭐 그런 상황에서 잠깐 둘이 뛰는 건 모르겠지만 선발로 투톱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승부패 가겠습니다. 수원과 인천 승부패 하나 둘 셋. 인천. 갈렸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수원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일 저녁 7시 경기입니다. 상주와 광주의 경기인데 이거 저렇게 뽑은 이유가 뭐죠? 상주 광주요? 네. 뽑은 거예요. 펩테완의 맞춤 전술은 일단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너무 반전을 보여준 반전남이기 때문에 일단 김태환 감독이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물론 이제 정경호 코치 역할론에 대한 많은 이제 또 얘기들도 있었지만 저는 김태환 감독이 굉장히 이 국군 체육부대 팀에 잘
적어낸 감독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군인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주기 쉽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매니지먼트에 좋은 감독이고 또 생각보다 전술적인 수도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아마 일단 울산전 때는 되게 호기롭게 앞에서 덤볐다가 당했던 경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강원전을 보니까 아 이제 김태환 감독이 절대 울산전처럼은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강원 경기는 완전히 분석해서 완전히 거기대로만 경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맞춤 전술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좀 뭔가를 준비를 해올 것 같은데 대단한 거죠. 지금 22세 선수들 이번 해부터 교체 카드도 되게 제한적인데도 2장 못 쓰는데도 그런데도 잘 팀을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은 대단한 것 같고. 아니 박진석 감독이 광주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승격했는데 2연패예요. 그러게요. 어떤 게 문제이거나 혹은 어떤 게 좀 부족한 걸까요? 쉽게 대답되면 공격적으로 좀 생각보다 상당히 무기력했어요. 지난 두 경기 다. 펠리페나 김주공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첫 경기 때는 이제 조합을 펠리페 마르코로 했었고 서울전 때는 펠리페 김주공으로 갔죠. 이제 아무래도 박진석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에 K리그에서 잘 통했던 펠리페 김주공을 통해서 서울전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서울전 때도 뭐가 안 나왔어요. 펠리페는 거의 봉쇄돼 있었고 조금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게 가더라. 그쵸. 너무 펠리페만 너무 보는 것 같은 사실은 이제 마르코가 그거에 대한 변화를 좀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첫 경기 때 보고 판단을 조금 박진석 감독이 일찍 내려서 마르코에게 시간을 좀 더 주면서 이제 출전 시간을 조율을 해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좀 펠리페가 마수거리 골을 터트려야 일부 리그에 대한 자신감도 얻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펠리페가 말컹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그냥 이부 리그 선수의 한계를 보여줄 것인가 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경기만으로는 후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은 또 마수거리 아직은 모르죠, 근데 터진다면은 그렇게 될 거고 강상우를 뽑은 건 왜 그래요? 지난 경기 맞춤 전술의 키플레이였었거든요. 강상우 선수가 이번에는 어디 위치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올지 뒤로 나올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기동력이 좋고 볼 운반을 뭐라고 해야 되지? 끈질기게 의욕적으로 해내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광주를 굉장히 힘들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두 선수를 꼽았는데 사실은 이 경기가 좀 3라운드에서는 많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팀에게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뭐 또 히스토리적으로 보면은 상주가 어쨌든 올해를 끝으로 이제 시민구단화 될 거고 며칠 전에 했던 공청회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6월까지는 원칙대로라면은 그 시민구단 저거를 내야 되거든요. 프로축구 연맹에 제안서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광주가 사실은 원래 이제 상무가 있던 연고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두 팀이 만나는 것도 좀 그런 묘한 근데 이거 인연도 있는 것 같고요. 승무패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얘기할 동안에? 상주 상무 너무 이거 상주하고 광주 너무 어려운데. 자 가봅시다 그래도. 하나, 둘, 셋. 상주. 많이 갈리는데 너무 많이 갈리는데. 전 상주 같습니다 이번에. 네, 저는 뭡니다. 내가 너무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일단 상주가 지난 경기 때는 그 강원이 라인 올린 거를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득점 올렸거든요. 정상적인 어떤 패턴의 득점보다는 이제 그런 역습 패턴이 많아가지고. 근데 광주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광주가 이날도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저 예측한다면 이렇게 분석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경기 남았습니다. 두 경기 남은 게 조금 센 경기들이에요. 일요일 경기들인데요. 일요일 넘어가는데 전북과 대구. 야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데 작년에 전북은 2연승인데 약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에 저 두 팀이 웃긴 게 서로 홈에서는 비기거나 지고 원정 가가지고 이기고 왔거든요. 그런 상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북이 라인을 한껏 올렸는데 그 라인이 뭔가 엉성하다 싶으면은 대구가 세징야랑 에드가로 제대로 한 방을 먹였어요. 워낙 그런 카운터 잘하니까. 그걸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뭐 컨셉은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지금 약간 포인트는 저 두 선수인 것 같아요. 김보경, 세징야. 지금 2라운드까지 했는데 두 선수가 그렇게 돋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가 세징야는 사실 마하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첫 경기 때는 이제 마하지가 워낙 나왔을 것 같은데 마하지. 스토킹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사실 포항전 때도 세징야가 좀 뭔가 대구 팬들이 그런 얘기하도 세징야 좀 이상해진 것 같다고. 이상해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세징야 선수가 2라운드 때도 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1, 2라운드까지 두 선수를 보면서 3라운드 때는 자칫하면 두 선수를 감독들이 과감하게 대기 명단에 내리고 할지도 모르겠다. 자극요법 같은. 네, 자극을 한 번은 이제 줄 타이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두 선수가 크게 지금 돋보이지 않고 전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김보경 선수보다는 손준호 선수가 더 에이스 역할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고, 예. 전북은 조금 살아나는 경기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2연승이긴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뭐 아니었죠. 결과를 보면 이제 꾸역승이라고 할 수 어렵게 있는데, 중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부산전 때 조금 의문이었던 부분들 약간은 풀린 게 있어요. 무릴로가 괜찮게 후반에 들어가서 해줬고, 벨트비크도 무릴로는 적응은 괜찮을 것 같아. 예, 저는 무릴로가 일단은 위협적인 게 조금 약간 강하게 K리그 특유의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은데, 이 선수가 기술도 좋고 양발을 모두 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볼을 갖고 움직일 때 온더볼 한다고 하는데 네, 볼을 네. 잡고 이렇게 치는 걸 보면 스텝이나 기술이 이게 쉬운 이게 보통 선수가 아니더라고. 네네네. 적응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대구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에드가가 지금 더 네. 최직냐 이상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대안도 투입될 때마다 괜찮다는 평이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경기 때는 약간 에드가 대안 투톱 쪽에 이병근 감독 대행이 한 번은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도 됐나? 그런 추측을 혼자 해봤어요. 김대원도 어쨌든 지난 경기 때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생각 안 합니다. 예. 전북 경기에 전북 경기 에드가와 대한 투톱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서로의 생각이 차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 경기에 이제 최영은 키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건 주의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근데 사실은 너무 지금 고라니 프로야구도 무관중 상황에서 서로 뭐 야유하고 잘한다 막 이런 게 들리고 축구도 적당히 해야죠 소리를. 그만큼 정말 절실하게 실점하지 않고 싶다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최영우 선수도 밖에서는 다 맨날 조현우랑 비교하고 맞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를 이제 스스로 밀어내기 위한 어떤 자기 암시 같은 자기 거기도 암시다. 하고. 예. 저는 대구는 컨셉 하나 잡은 것 같아요 주라기 공원으로 최영우는 뒤에서 거리고 에드가랑 정태욱은 막 목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헤딩하고 저는 저 브라키오사우루스랑 애들 막 주라기 공원이에요. 그 전북은 좀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측면에서 일단은 조금 살아나니까 무릴로라 한교원이 좀 측면에서 흔들어 주니까 확실히 이 팀은 측면이 살아야 되는 팀이구나. 실제로 지금 전북은 여름 이적 시장 빠르게 지금 대비해서 측면 공격수 브라질 선수 하나 지금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북. 네. 와 전북은 계속 때려오네요. 지금 한 명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멤버만 이렇게 보면 지금 약간 호재긴 한 게 브라질이 경제 위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막 나오려고 하겠구나. 선수들이 나오려고 해요.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 또 막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약간 좋은 선수를 약간 줍줍할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업계 쪽에 들은 얘기는 좀 제2, 제3의 안드레 루이스 같은 선수들이 이번 여름에 K리그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진짜? 하더라고요. 저 전북도 약간 기대를 하면서 측면 공격수 윙어를 하나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선수 보강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많은 경기들이 있으니까 지난 경기에 이제 한종이 우리 선생님의 표현했다면 구니모토가 이제 그래서 쿠니모토가 지난 경기 때 뭐 물론 그 해운대까지 날리는 슈팅을 여러 개 날렸지만은 뭐 경기 풀어나간 속도나 이런 게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보경 선수가 자칫하면 이번 경기 선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북은 대체적으로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근데 상대가 워낙 전북을 또 잘 공략하는 타입의 대구라서 요거는 조금 요거도 어렵다. 어렵네요. 자 갑시다 그래도 자 전북과 대구 이번 주말 K리그의 어쩌면 가장 빅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울산 경기도 있겠지만 어떻게 갈지 승부패 가겠습니다. 자 저도 생각했어요. 하나 둘 셋 전북! 너무 많이 갈린다. 한 경기 갖고 지금 다 갈렸어. 어떻게 이렇게 갈려? 나 죽겠다. 아닙니다. 네. 이거 제가 진짜 기대하는 경기입니다. 네. 이 경기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울산 너무 잘해가지고 부산도 제가 칼 갈고 있다. 조덕재 감독이. 제가 지난 수원 경기 중계하는데 조덕재 감독님이 오셨더라고요. 빅버디에. 왜냐하면 이제 울산 경기 보신다고. 어떨까요? 뭐 분석도 해주셨지만 달순에서 울산이 되게 좀
생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요. 미드필드에서 차근차근 만들어서. 저는 수원전 때도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아는 김도훈 감독이라면은 그 두 골 차를 추격을 해야 될 때 첫 교체 카드를 비온존슨을 선택하는 게 작년까지의 김도훈 감독이었는데 오케이. 고명진 고명진이랑 저기를 넣었죠. 원두재를 넣어서 동시에 변화를 줬죠. 김도훈 감독이 그 얘기 많이 했잖아. 예. 이거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선택을 안 하고 과정을 이제 딱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제 김도훈 감독도 자신감이 붙었구나. 팀도 자신감이 붙었지만 감독도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선택이 결국은 적중을 해서 역전승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김도훈 감독은 더 확신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탄력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울산. 물론 이제 이럴 때 또 잘 눌러주고 준비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울산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포메이션을 보면 약점이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특별히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울산의 지금 상태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 고명진 선수가 들어가는데 2대 0이잖아요. 그러면 뭐 좀 긴장을 하거나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싱긋 웃으면서 우리 들어가서 우리가 바꿔줄게. 오케이. 예. 그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수들이. 야, 우리는 한두 골 줘도 이겨 걱정하지 마 이런 거 하고 한 골을 앞서고 있어도 팀이 불안할 때는 이거 쫓길 것 같고 역전당할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봤구나. 네, 그거 보면서 되게 상징성이 있는 웃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대단하죠. 울산 지금 김기희도 안 쓰고 있고. 아니 지금 안 쓰는 선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네, 윤영선은 지금 뭐 명단 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습 경기 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단에도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팀이 거기 정승현이나 볼티스가 들어가니까. 네, 거기다가 주니오는 진짜 5만 가지 방법으로 골을 다 넣어주고 있고. 주니오 참 잘해. 네, 저는 프리킥 골도 대단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추격했던 첫 번째 골이 진짜 저거는 운전에서 저렇게 침착하구나. 그러니까. 그 이청용이 딱 밀어준 거. 네. 이청용도 잘하고 주니어도 잘하고. 근데 부산은 아무래도 승격으로 초반 대진이 너무 안 좋아. 초반 대진 만든 그 사람 누군지 부산이 좀 찾아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포항, 전북, 울산을 붙여놓으면 어떡하라고 도대체.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방송을 이제 누구랑 하는데 거기 부산의 담당자가 누가 왔어요. 일하는.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대진을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출발할 때요. 너무 아니 좀 한 팀 정도는 좀 할 만한 팀을 붙여줘야지 그러더라고. 너무 세긴 해요. 그래도 부산은 어쨌든 조덕재 감독이 뭐 3연패를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 선수들이 이 정도 격차다라고 인지를 하고 오히려 자신감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덕재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공법. 지금 어차피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것도 방법인데 그런데 뭐 지난 전북전 같은 경우에 라인을 내리지 않고도 어쨌든 미드필드 변화를 줘가지고 승부수를 둔 게 또 맞받아치는 그런 축구를 해줬고 몰랐지 뭐 사실 벨트피크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산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게 될 것 같은데 부산도 22세 이하 쪽이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첫 경기 때는 이상준 선수를 투입을 했고 두 번째 경기 때는 권혁규 선수를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권혁규 선수가 조금 더 괜찮게는 했죠. 팀의 어떤 플레이. 근데 권혁규 선수가 들어가면은 결국 호물로 선수를 후반으로 빼야 되고 그런 또 딜레마가 발생을 하고 이상준 선수를 또 선발 투입하면은 뭔가 김병호나 이런 이제 좀 저돌적으로 앞에서 싸워주면서 압박도 같이 카운터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옵션 하나가 또 사라지는 것도 딜레마고. 그래서 딜레마를 썼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댓글 중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네네네. 부산은 그냥 골키퍼를 U22를 쓰는 게 어떨까라는. 첫 경기 때랑 두 번째 경기 때 골키퍼가 또 바뀌었거든요. 김호준 1라운드 때 김호준, 2라운드 때 최필수 썼는데 최필수도 되게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정호 선수가 근데 22세가 맞나 모르겠네요. 나이는 한번 확인해 보죠. 네, 그 선수 옵션도 있긴 한데 김정호 선수도 작년에 들어와서 몇 경기 잘하긴 했어요. 키퍼로 22세 쓰긴 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뭐 송범근이 아니고서는 웬만하지 않는. 김정호가 22세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김정호 22세라면은 뭐 저희가 여기서 지금 조덕재 감독님의 우리 덕재 형님의 계산을 한번 또 읽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보죠. 어쨌든 22세 이하 딜레마가 있다. 전화 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요.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러면서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혹시 울산에 너무 잘 나가긴 하는데 약간 좀 걱정되는 거 혹시 있다? 울산 걱정되는 거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일단 울산 스타트 자체를 지금 2경기 연속 윤빛가람 신진호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수비 위치 조정이 아무래도 두 선수가 아주 좋은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 미드필더들이 아니다 보니까 원두재? 예, 그러니까 원두재를 이제 울산 팬들은 많이 넣는 게 조금 더 수비 밸런스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두 선수가 워낙 공을 잘 돌리니까 그렇죠. 볼을 지배함으로써 수비하는 형태죠. 예. 그게 결국은 울산은 이청용도 있고 왼쪽에는 우리 김보룩이니 원, 김인성 또 이청용 뒤에는 김보룩이니 투 이제 김태환 있고 양보룩이니잖아요. 양보룩이니가 달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윤빛가람과 신진호가 또 패스 선택을 기가 막히게 또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김도훈 감독이 하는데 결국 그런 수비 위치 조정이나 앞에서의 적절한 시점에서 끊어주는 압박이 안 되다 보니까 고승범 선수의 그런 엄청난 그게 사실은 완전 열어줬지 30m를 계속 뒤로 물러나가지고 빠꾸만 하다가 빠꾸가 뭡니까? 백하다가 이임생 감독 이임생 감독이 못 바꾸는데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결국은 우리 김도훈 감독의 믿음의 축구가 주장 신진호와 윤빛가람을 이번 부산전 때도 아마 선발 투입할 거라고 봅니다. 잘 나가는 울산에 약간의 걱정을 얘기했다면 지금 2연패 당하고 있는 부산에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뭘까요? 서로 약간 역을 얘기하자면 부산에 기대할 수 있는 요거는 울산전에 부산 입장에서도 요거 잘 통하면 가져올 수 있다. 지난 경기에 이제 이규성 선수를 선발 투입했어요. 작년에 상주 돌풍의 숨은 주역이었는데 이 이규성 선수가 들어가서 박정우 선수랑 같이 밸런스를 잡아보니까 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그 울산에 아까 얘기된 윤빛가람 신진호랑 짱짱하게 한번 붙는다면 미드필더 싸움에서 그 미드필더 싸움에서 이겨준다면 박정우, 이규성이 한번 부산도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 지난번 경기는 미드필더는 김진규하고 이규성이 이렇게 섰던 것 같은데 박정우하고 조합을 맞춰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네. 좋습니다. 요게 미드필더의 싸움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고 주목할 선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호물로하고 사실 호물로는 뭐 프리킥 같은 거나 아니면 왼발로 슈팅 그런 거 하나로 이게 결정지을 수 있고 준효 지금 뭐 워낙 좋으니까 둘이 또 제 영남 브라질 향후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호물로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둘이 처음 붙거든요. 아 그러네. 둘이서 뭐 어떤 장면들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2를 보면서 호물로 보면서 항상 그냥 그런 궁금함. 호물로 그러니까 K리그 2에서는 거의 최고의 선수였으니까 외국인 선수 중에 1에서는 어떨까 호물로가. 그래서 요새 계속 좀 호물로의 플레이를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1에서는 어떻게 통할까? 첫 경기 때 너무 상대방한테 심리적으로 많이 말렸어요. 호물로 신경질도 그날 많이 냈고 그날 뭐 팔로세비치나 자기도 보여주고 싶겠지. 팔로세비치나 최영준이었나 이승모였나 모르는데 진짜 호물로가 심하게 들어오니까 열받아가지고 한국어로 아이씨 이러면서 발끈하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덕재 감독이 호물로 선수를 브라질 말로 안 하고 전북전 때는 교체로 써서 약간 그런 부분을 통제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이번 주말 K리그 최고 빅매치 중에 하나 울산과 부산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승무패 준비되셨나요? 저희가 지금 앞에 5경기는 하나만 일치됐나요? 네. 와 정말 이 경기까지 갈리면 정말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울산. 요거는 이제 울산으로. 자 그러면 6경기 중에 제가 2경기는 일치했고 4경기는 숨이 쌍간 분위기.